네, 모빌리티 인문교양센터 2023 인문페어 모빌리티 연속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토리가 미디어를 넘나드는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서성은입니다. 5번째 방식은 전위의 방식입니다. 전위는 원래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용어인데요. 트랜스포지션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위는 사실 번역이 치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위, 그러니까 포지션을 트랜스한다라는 말에도 알 수 있듯이 공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캐릭터와 플롯은 같이 가져가면서 공간을 바꾸는 방식이 바로 전위입니다. 즉 원작 세계의 설계 및 메인 스토리는 유지하면서 캐릭터와 플롯을 다른 시공간의 맥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위의 방식입니다. 원작의 캐릭터와 플롯을 다른 시공간 무대로 이식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고전 명작이 있을 때, 이를테면 1970년대 한국 영화 중에서 너무나 재미있었던, 너무나 호평을 받았던 영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2023년 대한민국, 즉 오늘의 현대 세계로 공간만 바꾸면서 캐릭터와 플롯은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이 바로 전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실상 공간이 바뀌게 되면 제가 아까 공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바뀌면 캐릭터와 플롯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와 플롯 또는 이제 세계관의 측면에서도 일종의 변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위의 좋은 예시는 소설에서 TV 드라마로 바뀐 셜록입니다. 2010년 7월 25일은 전 세계 셜록키언, 즉 셜록의 팬덤을 셜록키언이라고 하는데요. 셜록키언들에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의 셜록 홈즈가 21세기 런던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마차 소리가 들리고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던 베이커가 221번지에 살고 있던 홈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자문 탐정으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 셜록의 작가 스티븐 모펫의 각색은 시공간 무대가 달라지면 캐릭터와 플롯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1편인 분홍색 연구를 보시면 사실 이제 크게 2개의 어떤 이야기로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알약과 관련된 사건,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중심으로 몰몬교의 어떤 탈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뒤후반부의 이야기는 현대 독자 관객들에게 큰 어떤 소구점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모펫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빼고요. 앞부분만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현대의 이야기로 각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원작과 동일한 세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캐릭터의 힘이 컸는데요.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라고 하는 이 배우가 너무도 잘 연기를 했었죠. 이 작가는 사실 처음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마차 소리가 들리는, 거기에서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이 홈즈, 또 더구나 어떤 자신의 어떤 두뇌 활동에만 순수 거의 의존하는 이 추리의 방식, 탐정이라는 캐릭터가 과학수사가 극도로 발달한 이 현대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았다고 하는데요. 원작 캐릭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결국 원작 캐릭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천재다. 일단 정말 천재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매력적인 비호감인데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특성을 살려서 자칭 고기능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으로 캐릭터화에 성공을 했고, 이 캐릭터가 BBC를 통해서 현대 독자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었죠. 말씀드렸듯이 전위의 전략은 고전 명작의 리메이크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시공간의 무대를 바꾸면서 캐릭터와 플롯도 아무래도 대대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매우 적극적으로 변형을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원작의 아우라를 활용하거나 또는 겹쳐 읽는 재미, 원작과 현대의 어떤 이 후속작의 스토리 세계가 겹쳐지는 그런 재미를 기대하기는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도의 변형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그 각색 작가, 후속작의 작가, 창작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정입니다. 예, 이 수정은 사실 번역하는데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요. 보통 modification은 변형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범용적인 단어라서 앞에도 사실 다 그 변형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닥 좋은 번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수정이라는 번역어를 채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의 방식이 개선을 위한 변형입니다. 일단 원작을 고쳐서 알맞게 다시 쓰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수정 테이프에서 그거를 수정이라고 하듯이 저는 이제 수정이라는 번역어를 즐겨 사용을 하는데요. 원작을 고쳐서 다시 알맞게 쓰겠다. 즉 비판적으로 각색, 원작에 대한 비판적 각색, 뒤집겠다. 전복적인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캐릭터, 플롯, 세팅 등 그 스토리텔링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변형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제가 아까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계관의 변형을 목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원작의 세계관이 현대 독자들에게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작의 캐릭터들에게 다른 운명을 부여합니다. 사건들의 반사실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원작이 굉장히 좋은 원작, 그 팬덤이 굉장히 공고한 좋은 원작, 성공한 원작일 경우에는 사실 이 수정의 전략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팬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상관없었는데요. 이 팬덤이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각자 미디어를 가지게 되면서 이 팬덤의 어떤 반응들이 쉽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노출되고 그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의 전략을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청중의 기대 지평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통찰을 해야 하는 것이 수정의 핵심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으로 바꾼 것은 수정의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은 애니메이션으로서는 1000만을 넘었다고, 최초로 1000만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기념비적인 어떤 영화가 되었는데요. 원작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원작의 눈의 여왕은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타이틀롤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동화에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이 게르다라고 하는 그 소녀의 친구를 납치를 해가고 그 이후에 사실 잘 안 나오다가, 그래서 게르다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 여정이 동화의 중심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그때 이제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비주얼을 가진 하지만 스토리상으로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평면적인 악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왕국에서는 이 눈의 여왕이라는 캐릭터에 주목을 하면서 이 눈의 여왕의 캐릭터의 반사실적인 변형, 새로운 다른 운명을 부여하는 것이죠. 도대체 눈의 여왕은 왜 저렇게 자기만의 어떤 탑에, 성에 갇혀 있을까? 왜 히키코모리가 되었을까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그녀의 사연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 겨울왕국, 이 엘사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 처음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마법 때문에,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이 마법 때문에 부모로부터 감춰라 라고 하는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그것이 들킬 위험에 처하자 북쪽산으로 피하고 도망쳐서 결국 자기만의 세계에서 갇혀 지내는 그런 수동적인 캐릭터였는데, 이 동생 안나라고 하는 동생의 굉장히 희생적인 자매와 사랑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굉장히 적극적인 여왕으로 변모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왕국의 경우에는 눈의 여왕의 어떤 수동적인 캐릭터를 매우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특히 또 이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여자 2명이 투탑 주인공을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2명의 어떤 주인공을 내세우면서 매우 현대적인 여성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의 방식입니다. 인용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 굉장히 그 메이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고요. 오히려 사용자 참여에 의한 트랜스미디어 프로젝터라던가 아니면 예능 같은 방식에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인용을 어떤 문장을 가져다 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인용은 원작의 스토리 세계에서 캐릭터 또는 서사의 일부분을 앞선 맥락과 전혀 관계없는 맥락에다가 가져다 쓰고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서사나 맥락과 상관없이 원작 서사의 특정 스토리 요소만 단순 인용하는 방식. 마리루 라이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예시는 어떤 미드에서 시트콤에서 갑자기 사실 스타워즈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트콤이었는데 갑자기 광선검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웃음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대개 인용의 방식은 불협화음이나 부조화를 목표하는 갑자기 여기서 저게 왜? 라는 식의 어떤 불협화음, 부조화, 크래시, 충돌을 목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사용에서 그 웃음, 코미디를 목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SNL이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수지라고 하는 이 개그우먼이 더 칼로리라고 패러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양사로 등장을 해서 이 학부모의 딸을 살찌우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사실 원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동은의 어떤 캐릭터 대사들만 인용하는 방식으로 어떤 부조와 불협화음을 통해서 웃음을 창출하는 그런 패러디 콘텐츠의 주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반복, 압축, 연장, 확장, 전위, 수정, 인용의 이 7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중요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가지 방식은 사실 하나의 작품에서 한 방식만 채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어 가지 방식을 섞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방식이 주로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어떤 캐릭터는 확장한다거나 어떤 캐릭터는 반복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서브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미디어 프랜차이즈의 용어와 이 방식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각색의 방식에서는 주로 이 반복, 압축, 연장의 방식을 잘 활용한다라는 거, 트랜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확장, 전위, 수정의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리메이크라던가 리부트라는 것에서는 이런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고 제가 좀 마킹을 해보았습니다. 리메이크는 사실 같은 그 매체 안에서 원작이 새롭게 구현이 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리메이크의 방식은 그 창작자, 후속 매체의 창작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원작의 어떤 스토리 세계에 충실한 방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굉장히 대대적인 변형을 각색 작가의 그 의도를 존중해서 대대적인 변형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리부트는 리메이크와 달리 좀 새롭게 다시 쓰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부트 방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연장, 확장, 전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핀오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이나 전위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요. 크로스오버는 보통 유명한 두 작품을 교차시키는 방식인데요. 확장, 전위, 수정, 인용의 방식 중에 특정 방식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서 스토리가 왜 이렇게 미디어를 넘나드는가라는 의문이 이제 생기실 겁니다. 사실 예전에 TV와 영화만 있었던 시절에는 사실 그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공간에 종속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TV 드라마, 예를 들면 모래시계나 이런 유명한 TV 드라마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래시계가 퇴근시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시간에 집에 있는 TV 앞에 있어야만 볼 수 있었고 향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채널이 많아지고 매체가 많아지고 특히나 이 모바일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스토리는 언제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특정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스토리 세계를 향유하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스토리 창작자 입장, 스토리텔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용자의 이 모빌리티에 맞춰서 스토리 세계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의 한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7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가 미디어를 넘나드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스토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그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